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사형,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처벌 수위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지만요. 특검은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는데요. 우리 현 정사의 비극은 이로써 끝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신 저런 지도자도 나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계파 갈등이 한창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한 건데요. 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고 혁신해야 할 정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내려집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출근길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임금 인상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노사는 오늘 오후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인데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선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에 구형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택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폭주 등에 대한 경고성 계엄임을 주장하지만 특검은 그 실상에 권력 독점과 유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척결하는 등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사회 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정한 형벌로 대응해왔다며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또 피와 희생으로 오늘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킨 국민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역할을 해줄 것을 국민도 기대하고 믿는다며 마지막까지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마치며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417호 법정에서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우리 사회에 엄청난 국론 분열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해제 뒤 윤 전 대통령의 선동이 법원 폭력 사태로까지 확산해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년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은 폭도로 변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으로 난입해 판사 집무실까지 쳐들어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의 이유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을 꼽았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내세웠던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지지자들에게 여러 차례 영상과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특검은 이러한 선동이 없었다면 국론 분열은 확산하지 않았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폭력 사태를 거쳐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엔 대규모 경찰 동원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치달았고
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 등 국가 거시경제 전반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해 경제 성장률 하락을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국제기관과 해외 언론은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판단했다며 국가 신인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에 내란 범죄가 초래한 부정적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 폭력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또한 우리 사회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책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주요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진하면서 다음 달 선고 결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거 전두환처럼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지만 한국은 3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단 6시간 만에 끝난 계엄령 선포는 한국에서 80년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치적 혼란을 불러왔다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도 특검이 헌법 파괴를 주도한 윤석열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에서 내란죄는 엄격한 처벌 대상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지만 항소할 경우 확정 판결까지 최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외신들은 다음 달 19일 예정된 1심 선고에서 검찰이 요청한 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음 달 법원이 사형보다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한국에선 1997년 이후 3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고 사형 선고도 드물다는 이유입니다. 일부 외신들은 특검의 요청대로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도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낮다며 과거 전두환 재판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BBC는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에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이후 감형을 거쳐 2년 뒤 사면까지 됐다고 짚었습니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윤석열은 한국의 현직 대통령으로 첫 구속에 이어 반란 혐의로 판결을 받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매체들도 윤 전 대통령의 사형이 구형됐다고 속보로 전하면서 1997년 이후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며 중재 의지를 내비친 거라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영내 평화와 안정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거론했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중일 양국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원만한 문제 해결을 바란다는 뜻을 거듭 내비친 겁니다. 중국의 대일본 히토류 수출 통제 등 민감한 세부 현안 관련 의견은 공개석상에선 밝히지 않았는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수위 조절을 하긴 했지만 공급망 문제를 꺼내든 다카이치 총리와 미묘한 온도차가 엿보입니다. 大統領とはサプライチェーン協力について踏み込んだ議論を行いました。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한일, 한미일 간 안보 협력과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만 강조했을 뿐 중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중일 두 나라 문제에 이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기보단 적당한 거리를 두며 이른바 삼각대화 해법을 제시한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일본 측의 긍정적인 반응도 끌어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대북 정책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저출생 고령화와 국토 균형 성장, 그리고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과 관련해 당장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는 때가 되면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 그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일본 방문 이틀째를 맞아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친교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고대 한일 교류의 상징인 호류지를 찾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우리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오늘로써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은 어제 새벽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출근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서울 홍대 입구역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른 시각이다 보니까 아직은 한산해 보이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른 아침이다 보니 주변은 아직 어두컴컴한 모습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를 맞으면서 버스 정류장은 보시는 것처럼 텅텅 빈 상황입니다. 도착 시간을 알리는 전광판에는 운행 종료 또는 출발 대기를 안내하는 문구가 표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은 버스가 아닌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활용해 출근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노조 측의 파업에 따라 어제 새벽 4시부터 운행을 멈췄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파업 첫날 서울 시내버스 7천여 대 가운데 478대만 운행에 나섰고 운행률은 6.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과 회사 측은 임금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파업이 장기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노사 간 양측이 이번 조정회의를 통해 다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의 추가 협상에 들어간다면 버스 운행은 재개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오후 합의안을 도출하면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중단됩니다. 다만 앞서 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사 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임금을 10.3% 올려준다고 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빼고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인상과 정년 연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정위원들은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하고 우선 임금 0.5% 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노조가 임금 동결이라고 반발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서 서울시는 비상운송대책을 내놓고 대중교통 대란에 대비했습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연장해 운행 횟수를 늘리고 심야 운행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지하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버스 노동조합을 향해서는 시민을 생각해 현장에 빨리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노사 간 최종 합의에 이를 때까지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입구역 버스 정류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징계 가운데 최고수입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늦은 밤까지 6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와 제명까지 4가지 종류의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입니다. 윤리위는 6명의 게시글 작성자가 IP 2개를 사용했고 한 전 대표 본인이 가족 게시글 작성을 인정한 점, 또 대표 시절 관련 당무감사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논란을 인지한 뒤에도 정치적 공방 확산을 방치하고 도리어 윤리위를 공격했다며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를 찍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끄집어낸 거잖아요. 근데 끄집어냈지만 내용이 없으니까 조작된 걸 발표한 것이고. 다만 한 전 대표 본인이 게시글을 직접 작성했는지는 윤리위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당 차원의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최근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가족명의 아이디를 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을 하고 당원들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결국 언론에 계속 보도되게 만든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징계 결과가 알려진 뒤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며 동특이 직전이 제일 어두운 법이지만 새벽은 온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당권파로 분류되는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당무감사위에서 모든 절차를 밟았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오랜 기간 고생한 당원 여러분께 모든 공을 돌린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뒤 10일 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 한 전 대표 측이 그간 당무감사 결과를 조작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당권파와 친한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원금 의혹과 통일교 게이트 특검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공동전선 구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정당 연대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문구를 배경으로 장동혁, 이준석, 범보수 야당 두 사령탑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양당 대표 공식 회동은 개혁신당이 출범한 2024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공조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 공천 헌금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여기에 대장동 항소 포기 규명까지 당력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범야권 공조의 불참 의사를 밝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도 거듭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분가량의 비공개 회동에서 양당은 공천 헌금 의혹 핵심인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특검법 관철을 위한 지도부급 실무 협의도 본격화한 가운데 오후에는 두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함께 찾아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항의했습니다. 국회 어른으로서 좀 중심을 잡아주시고 국회 운영이 협의의 그리고 합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잘 듣고 또 국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본회의를 운영하면 필리버스터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라도 저희들이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이 같은 움직임에 법여권은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적반하장식 정치쇼에 불가하다고 날을 세웠고 조국혁신당은 통일교, 신천지 특검 추진을 보류한 민주당의 유감을 표했지만 불참 결정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장동혁, 이준석 대표의 만남으로 반 이재명 연대 토대에 신호탄을 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이번 공동전선 구축의 성과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연대 여부의 시험대가 될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여당에선 제명 처분에 불복하고 버티기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금 거듭 결백을 호소하면서 탈당은 못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선 해당 행위라는 싸늘한 시선이 지배적인데요. 지도부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달 안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리심판원의 제명 발표를 받아든 뒤 즉각 재심 청구를 예고한 김병기 의원은 이틀 연속 감정에 호소하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없는 정치는 사형 선고와 같다. 스스로 친정을 떠나는 건 폐륜이라면서 비록 내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겠다고 적었습니다. 법적 잘못이 있다고 한치라도 스스로 의심한다면 어찌 당에 부담이 되려 하겠느냐면서 결백함과 억울함도 강조했습니다. 원내대표를 내려놓고 꼭 2주 되는 날, 김 의원은 750여 자 글로 호소했지만 민주당 안팎의 시선은 되려 더 싸늘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민심을 잃는 선택을 자초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작지 않은데 김 의원의 탈당을 압박하는 공개 성토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도부는 부글부글 기류를 모르지 않는다는 듯 일도 양단, 김병기 사태는 이번 달에 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재심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길게 가겠냐, 다음 주 정도면 의원총회 절차까지 가지 않겠냐. 정청래 대표는 윤리심판원이 결론 내지 않았으면 자신이 직접 나섰을 거라는 비화도 공개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잠재우려는 시도를 읽힙니다.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서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어제 최고위원들 귀가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제 이제 기다렸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처음 주재한 아침 회의에서 결연하게 수습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사직성의 각오로 위기를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 사령탑에 오른 지 이틀 만에 전임 원내 대변인단과 비서실장을 유임시키고 부대표단도 대다수 안고 가는 선택을 하며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김병기 체제 되풀이라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당의 신속한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병기 의원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김 의원 아파트에 CCTV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의 측근으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동작구 의원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양측의 접촉 정황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 동작구 자택 등에 대한 강제 수사 시점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 김 의원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내부 CCTV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서 두 개 층을 사이에 두고 거주 중인 동작구 의원 이모 씨와의 접촉 정황을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지난주 아파트를 방문해 협조 요청문을 제시하고 CCTV와 함께 두 사람의 입주자 카드와 차량 등록증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천원금부터 차남의 숭실대 편입 청탁까지 이 씨는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의 주요 대목마다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앞서 공개된 탄원서에서 이 씨는 2020년 다른 구의원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김 의원 부인에게 전달하고 수개월 뒤 대신 돌려준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2년 이 씨가 김 의원 차남과 함께 직접 숭실대에 방문해 편입 관련 정보를 알아봤고 입시 브로커와 영상통화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의원인 이 씨가 사실상 김 의원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아파트 CCTV에 담긴 동선과 접촉 시점 등을 확인하며 실제 이 씨가 금품 전달 창구 역할을 하는 등 비위 의혹에 깊이 관여할 정도로 김 의원 부부와 가깝게 지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CCTV 보관 기간이 한 달 남짓이라 영상이 충분히 남아있을지 미지수고 비밀번호도 분실된 것으로 파악돼 실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씨 역시 김 의원의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고발돼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공천원금 의혹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자신의 아이폰을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강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잠겨있는 상태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휴대전화 기종이 아이폰이라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포렌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강 의원의 통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으로 함께 압수수색이 진행된 김경 서울시 의원은 경찰에 비밀번호를 푼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잘못된 인선이라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도 문제라고 했는데 국회는 일단 19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전면에 섰던 보수원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인선이었다면서 내란 세력에 깊숙이 관여한 이력만으로도 함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삭발을 강요했다든지 윤어게인 지표에 나갔다느니 적어도 이렇게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저는 통합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피곤하게. 청와대를 향해서도 쓴소리했습니다. 대통령의 발탁 취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이후 검증 과정에서 참모 중 누구라도 반대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며 검증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참모들, 비공개로 됐던 공개적으로 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참모들이 과연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의 수장, 어쩌면 비슷한 궤적인 보수에서 전향한 여권 인사가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준비 단계부터 난항의 난항입니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 주도권 싸움이 길어지면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틀째 수차례 연기와 취소를 거듭한 끝에 오는 19일 청문회를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여야 긴장감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5일 본회의 상정을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내란의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 재연장법에 불과합니다. 목표는 오로지 6.3 지방선거를 내란몰이 선거로 만들겠다는 술수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이 민주당 시간표대로 추진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 대표와 오찬을 예고한 16일 점심에는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이 한창일 거로 보입니다. 꼬여있는 전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지도 모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가까스로 늘어났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9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다시 1,470원대로 뛰어올랐습니다. 대외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엔화 약세와 수급 요인이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전날 10원 넘게 뛰어오른 원달러 환율은 장 내내 1,470원을 웃돌았습니다. 한때 상승폭이 커지며 1,475원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1,473.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말 외환 당국의 안정화 대책으로 잠시 진정됐던 환율은 새해 들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1,429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반등해 9거래일 만에 1,470원대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해보면 원화의 약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주요 64개국과의 무역 교역량을 반영해 가중평균한 명목 실효 환율은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일본과 인도에 이어 5번째로 낮습니다. 물가 수준까지 따진 실질 실효 환율은 일본 다음으로 낮아 밑에서 2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가운데 엔화 약세가 원화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재정 확대 모멘텀 강화라는 메시지로 시장이 읽었고, 재정 확대 때문에 엔화가 약세를 지속하는 거라서 이제 원화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원화를 사려는 수요보다 팔려는 물량이 더 많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천억 원 넘는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반면 새해 들어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20조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도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환율 상승을 예상하는 채권 전문가 비율은 28%로 전달보다 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한국이 미국보다 낮고요. 한국의 총알량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게. 외환 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이 반짝 효과로 그친 가운데 환율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이렇게 높은 환율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6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직전 달보다 0.7% 상승했습니다. 오름폭은 줄었지만 오름세 자체는 반년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수출 물가지수도 고환율과 반도체, 은괴 등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달보다 1.1% 올랐습니다. 다음 달부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1.3에서 1.4%가량 인상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를 삼성화재는 2월 11일부터 1.4%,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2월 16일부터 각각 1.3%와 1.4%, KB손해보험은 2월 18일부터 1.3%, 메리츠화재는 2월 21일부터 1.3% 인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2022년부터 연이어 인하해왔지만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5년 만에 인상으로 돌아섰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기업들이 올해 경제 흐름을 신중하게 전망하면서 안정 중심의 경영 기조를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 청주에 19조 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공장을 신설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신설된 전환지원금을 포함한 전기차 차종별 구매 보조금 지침을 확정했는데요. 현대차 아이오닉 6가 570만 원,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가 420만 원 구매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에 들어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내년 8월 착공해 2년 내 공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6월부터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도입해 오전 7시부터 증시를 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훼손되거나 오염돼 폐기 처리된 지폐와 주화가 3억 6천만 장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고기보다 비계가 많은 이른바 비계 삼겹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세분화해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반짝 강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어제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더니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오늘 눈이 쌓인 곳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끄럼 사고를 조심하셔야겠고요.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에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 북부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현재 춘천의 기온이 영하 15.2도고요. 대구는 영하 4.1도 등 전국이 영하권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도, 광주 9도, 창원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까지는 심한 추위 없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집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임금 인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노사는 오늘 오후에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대가 적어도 12,000명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도움을 약속하며 저항을 이어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사형을 구형했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단기간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재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비상입법기구와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계획하는 등 반국가 활동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못박았습니다. 단순 권한남용이 아니라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가 권력 자체를 재편하려 했던 겁니다. 특검은 북한 무력 도발이 실패하자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 계엄 명분으로 삼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집권 목적이 아니라면 정치인 체포나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척결해 국회 기능을 멈추고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임기 종료 전 헌법을 고쳐 권력 장기화를 도모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며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문건 등이 이를 입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재를 위해 계엄을 실행한 만큼 경고성 계엄이란 윤 전 대통령 주장은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거짓말이자 지지자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권력욕에 헌법 수호와 국민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반국가 활동을 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전두환 씨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가 섰던 법정에서 똑같은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를 40분 가까이 설명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모두 7차례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과거 사례에도 불구하고 공직 엘리트들이 헌정질서 파괴를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엄벌한 역사가 있는데도 비극이 반복됐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재발을 막으려면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전두환 씨보다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특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 존립과 안전을 해하는 범죄는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과거 신군부의 내란 사건 판례를 꼼꼼히 분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30년 전 전두환 씨는 내란 수괴와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돼 무기징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두환 씨와 같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같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게 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청와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게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 예고한 뒤로 여건이 내내 들끓고 있습니다. 제2의 검찰 특수부라면서 반발하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서 수기하고 정부는 수렴하라면서 원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발표한 이튿날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린 법여권 긴급 토론회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민주당이 잘하세요. 이재명 정부에 촛불 숨기 전에. 강경파로 불리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두는 건 검사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고 수사 범위도 검찰개혁 취지와 반대로 대폭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보안 수사권 폐지 주장도 반복됐습니다.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는 절대 안 됩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지켜야 될 금이다. 무너뜨리지 않는 철칙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개별 의원들의 SNS 비판글도 종일 이어지면서 정부 안의 집권 여당이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누구보다 앞장선 정청래 대표는 일본에 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하며 역풍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청와대는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원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정청래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게 기본 정신이고 그렇게 될 거라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여당의 혼선 속에 민주당 원내사령탑은 정책 토론은 당연하다, 당정 이견은 없다고 거듭 불을 껐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에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입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민주당은 목요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난상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청 폐지 때 겪은 혼선이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를 예고했습니다. 서보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자문위원 6명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직 사퇴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1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서산에 있는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민생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후에는 당진으로 이동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으로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기업 현장을 체험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행정 통합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오늘 대전 충남을 방문하는데요. 장 대표는 오전에 이장우 대전시장, 오후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만나서 관련 대응을 논의합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공판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사립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오늘 오후 학부모 배 씨와 배 씨의 딸,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와 행정실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갑질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강요와 상습 폭행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 3명을 폭행하고 주식 매수를 강요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일본 나라현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관련 이슈들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번에 정상회담에 앞서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숙소 앞까지 찾아와서 영접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이런 것들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정상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례적이죠. 아무래도 그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여성 총리시라는 또 그런 부분이 저번에 예를 들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했었을 때도 한편으로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았지만 굉장히 아무튼 또 급진하게 대우를 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눈길을 끌었었죠.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에서 총리가 또 직접 이렇게 문 앞까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상징적인 어떤 그런 제스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 일본의 어떤 그런 환대의 문화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오모테무나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어떤 환대의 문화를 표현한 것도 있겠고 또 이제 아무래도 자신의 고향이시다 보니까 총리 자신의 이제 고향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안방에 잘 오셨습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좀 또 강조하고 싶은 그런 또 의도도 있지 않으셨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부드러운 연출이라고 할까요? 강경 이미지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인 성향과는 어떻게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속내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미 고인이 됐지만 이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기른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 집권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길러낸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고 또 총리 자신도 지금 현 총리이신 다카이치 총리 자신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었고 굉장히 자처했었죠. 아베의 그 어떻게 보면 후속 세대의 그 기수로서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강경적인 노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지금 한국하고의 관계는 양쪽이 다 그렇게 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 진보 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을 때는 또 일본이나 또 다른 제3국에서도 저러다 또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었던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서로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가 다 지금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소위 이제 아주 쉽게 말하자면 한국하고 일본이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상황이 어수선하고 그리고 지금 이 AI라든지 이런 그런 신기술에 의해서 이 전환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역사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두 나라가 서로가 관계가 안 좋아졌었을 때에 더 그런 소위 나비 효과를 감당하기에는 지금 전략적 환경이 너무 엄혹하다라는 판단들도 양 리더에게 있으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 역시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는 기조가 완전히 달라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협력할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제일 가깝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본이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너무 가깝고요. 그리고
다 이미 여러 통계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 지금 제일 여행도 많이 가시는 게 일본이고 네. 그리고 뭐 그 전에 물론 아베 총리 당시에 여러 가지 무역 관계가 좀 그렇죠. 껄끄러워졌었던 것도 있지만 그것의 또 이면은 뭐냐면 결국은 그만큼 한국과 일본이 특히 반도체 같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출 상품의 공급망에 있어서 일본하고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 깊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반증인 거죠. 그것이 아베의 그런 어떤 네. 조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요. 그만큼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역사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매우 다양한 그런 인간관계, 뭐 경제적 관계, 심지어 어떤 금융적인 관계, 뭐 소프트웨어 파워, 소위 말하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얽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래도 두 지도자, 두 리더들께서도 이런 판단을 하신 후에 이런 지금 행보를 보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두 정상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합의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교 정상화 60년, 또 새로운 60년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후에 또 공동 언론 발표가 있기도 했고요. 교수님께서 가장 주목한 대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조할 만한 것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듯이 60년, 작년이 이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저처럼 이렇게 일본 공부하는 일본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큰 해였고 이제 60이라는 게 사람 나이로 치면 뭐 요즘은 하도 이제 다 두 나라가 다 장수를 그렇죠. 하시니까 예. 60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옛날에는 뭐 환갑잔치라고 해서 하기도 했지만 그런 이제 환갑이라는 게 우리 또 동양 문화에서는 또 중요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본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는데 앞으로의 60년 이 프레임을 이제 바꿔 나가 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도모하시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다고 보고 그런 한일 관계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사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얽혀고 설켜왔던 그런 정치, 경제, 문화, 뭐 사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프레임을 좀 더 이제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데에 두 그 정상께서 합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제스처로서 또 확인이 됐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연초에 저같이 이제 일본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무적으로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소득 가운데 또 하나라면은 아까 과거사 문제를 전면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은 과거사 측면에서 일부의 진전이 있긴 했었어요. 조세희 탄광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어떤 시사점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법적인 걸로 특히 가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이제 문서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65년 우리가 국교 정상화를 할 때에 있었던 그런 문서 등등 하여서 이게 이제 어떤 법적으로 이게 국내 상황 같으면 어떤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누가 이제 위에 확실히 사법부가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판결이 나는 문제면 어떻게 보면 좋겠는데 그런 국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그렇게 되지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우리 국민 정서와 또 맞지 않는 부분들 많은데요. 이번에 그 조세 탄광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좀 슬픈 또 한 역사의 또 한 단면입니다. 그 야마구치 현에 있었던 그 조세라고 하는 그 탄광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상당 부분이 상당 그 희생자 중에 상당수가 이제 조선인 노동자로 알려져 있고 또 이게 이제 그냥 묻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갱도를 그대로 폐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 우리 21세기 인도주의적 관점이나 인권 관점에서 보면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유해 발굴, 진상 규명 뭐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들이 노력을 해오셨던 것에 이제는 양또 정상께서도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도 노력해 가자라는 쪽으로 이제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큰 프레임이 조금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인도주의적 관점, 인권의 관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초점이 조금 옮겨간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특히 큰 문제가 있었던 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그 보상 문제라든지 또 이제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문제와는 조금 또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읽혔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시선을 안보로 돌려보면 네. 한미일 협력 강화 역시 이번 회담의 중요한 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이뤘고 또 일본이 강조해왔던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대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 지금 북한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본래도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국제 정세와 이 구조가 너무나 지금 안 좋습니다. 여러 차례 뭐 저는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이렇게 좀 결말이 나기 전까지는 이게 너무 대치 상황이 서로 좀 극단적으로 가는 부분이 없지 않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과거에 비해서는 또 물론 여전히 북한의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중국이 영향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네. 상대적으로 러시아라고 하는 플레이어가 또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그 레버리지 지렛대가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등등을 생각했을 때 이게 한국이나 일본이 과거처럼 우리 이런 걸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할 만한 그런 구조적 공간이 굉장히 좀 협소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미국이 지금 굉장히 뭐 연초부터 지금 베네수엘라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란 이게 좀 확산되는 분위기여가지고 예. 아무튼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두 바로 제일 물리적으로 가깝고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있는 이 두 나라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공감대는 재확인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뭐 맨날 하는 얘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두 정부가 재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비핵화 부분 관련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1박 2일 짧은 일정으로 일본에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은 후류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소식들 전해질지 오늘도 주목을 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 사망자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12,0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치까지 보도됐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은 현지 시간 13일, 지난 8일에서 9일 이틀에 걸쳐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대규모 학살이 자행돼 최소 12,000명이 죽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최고 국가안보회의와 대통령실 등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얻은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라며 최종 통계에 도달하려면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도움을 약속하면서 저항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즉각 떠나라는 경고도 함께 내려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행동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저항하라, 이란 정부 기관들을 점령하라고 썼습니다. 이어 살인자들의 이름을 기억해 두라며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시위대 유혈 진압을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다며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움이 군사적 개입인지 인터넷 복구 등 기술적 지원인지 등에 대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전까지만 해도 이란과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과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화 조건으로 시위대 진압 중단을 내걸고 나선 만큼 강경한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군사, 사이버, 경제 조치 등 가능한 선택지를 모색하기 위한 브리핑을 받았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휘통제센터와 병기고 등 정밀 타격도 선택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If they do that, we will hit them at levels that they've never been hit before. 미국의 주 이란 가상 대사관은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국민에게 즉각 이란을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 정치권에서는 지상군 투입 등 군사 개입은 전면전으로 확전하거나 자칫 이란 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과 관련해서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내일 백악관에서 3자 회담을 가집니다. 그린란드 총리는 미국의 소유가 되느니 덴마크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회담을 하루 앞두고 그린란드와 덴마크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미국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며 선택을 해야 한다면 덴마크를 택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Grønland vil ikke styres af USA. Grønland vil ikke være en del af USA. Og hvis vi skal vælge mellem USA og Danmark her og nu, så vælger vi Danmark. 덴마크 총리도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라면서 다른 민족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Det handler om, at man ikke skal kunne ændre grænser med magt, at man ikke kan købe et andet folk, og det handler om, at små lande ikke skal frygte store lande.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균열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나토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그린란드 사태에 개입하는 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며 나토는 북극 지역 안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o respect the fact that when there are discussions between allies, my role has to be to make sure we solve issues. I can never comment on that. That's impossible in public.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백악관에서는 벤스 부통령이 주재하는 그린란드와 덴마크, 미국의 3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희토류 등 자원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은 그린란드 매입 방안을 더 압박할 것으로 보여 회담에서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한 선수 올려줍니다. 러스의 강타 성공합니다. 점지 거리 뒤로 넘겼고 프레스 비에나 수비 따라갑니다. 한태준 선수가 정말 끝까지 몸을 날리면서 허슬 플레이를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반짝 강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도로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직 눈이 쌓여 있는 곳이 많아서 이 눈비가 얼면서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이 형성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현재 경기 동부 지역과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현재 화천 상서면의 기온이 영하 19.7도, 철원이 영하 17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은 영하 9.2도, 대구는 영하 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도, 광주 9도, 부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 날이 풀리면 다음 주 초반까지는 심한 추위가 없겠습니다. 다만 따뜻한 바람을 타고 스모그가 유입이 되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은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는데요. 산불 위험이 매우 큰 만큼 불씨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일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